제가 먼저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복지국가의 원리, 복지의 원리라는 책보다는 좀 쉽죠. 쉬운데, 그렇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최병천 보좌관님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요거 자기가 몰래 숨겨놓고 있는 비급 같은 건데, 이번에 깐 거야, 사실은 우리한테. 제가 이 내용으로 강의하시는 거 여러 번 들었거든요. 보좌관님이 이제 다른 사회주의 관련된, 사회민주주의나 복지국가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걸 많이 들었는데, 맨날 비급포러스 얘기하고, 카레비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여기서 본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근데. 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다른 공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핵심적인 정수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었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이 책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웨덴 하면 발렌베리 가면 떠올리고 여기 나오는 샬츠 바덴 협약이니 뭐 이거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자본과 노동이 대타협을 이뤄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주장은 그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정치의 결과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만들어낸 건 정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사 간의 코퍼레티브적 협약이 아니고 정치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려주는 게 이 책의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게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이 되게끔 설계를 한 거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그래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칼레비와 비그포르스인데, 이게 이제 또 재밌어요. 이 두 양반이, 칼레비는 30대에 죽어요. 이론가로 등장해서 30대에 요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그포르스는 96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96세까지 살면서 끝까지 이 스웨덴 그 3인당 정책에 영향을 계속 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칼레비가 내놓은 어떤 이론, 칼레비는 이론가였던 거죠. 그리고 비그포르스는 정치가였던 거지. 그 칼레비의 이론을 받아서 현실 정치를 구현해내는 역할을 비그포르스가 했고, 이제 비그포르스 자체가 이제 칼레비라는 동료가 일찍 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국가를 개혁하는 큰 어떤 개혁은 뭔가 감정적 동력이 필요해. 감정적 동력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게 누군가의 희생이에요, 사실은. 그게 평생을 가도록 쭉 끌고 가는 가장 큰 그 동력은 누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얘기할 때 요시다 쇼인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시다 쇼인 30대에 죽었거든요. 30대 중반에 젊은 나이에 사형당해서 사실 안 죽어도 되는데 본인이 굳이 이렇게 흑선을 타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거의 일부러 자살하듯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나니까 그 제자들 100명 가까운 그 쇼카 손축구의 제자들이 다 메이지 유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뛰어든다는 거지. 근데 그게 또 다 죽기만 하면 안 돼.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배운 그 정신을 끝까지 관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그런 식으로 죽을 때 80 가까이 돼서 안중근한테 총 맞아 죽잖아요. 그 요시다 쇼인한테 직접 배운 제자가 총리를 몇 번을 할 정도로 그 오래 살면서 그걸 계속 관찰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메이지 유신인데, 전 스웨덴의 어떤 복지국가 건설도 이 칼렙이라고 하는 어떤 요절한 어떤 사상가, 그리고 비그포르스라고 하는 90대까지 장수한 정치가, 이 둘의 어떤 에너지가 합쳐져서 만든 게 이제 재밌는 이제 스웨덴 복지국가가 아니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비그포르스가 한 말을 보면 재밌잖아요. 우리는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유토피아를 준비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소련하고 다른 거예요. 칼레비도 자유주의적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하잖아요. 주요 이게 사상이 방법론적 개인주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게 뭐냐면 되게 그 경치학에서는 그걸 행태주의라고도 하는데 되게 보수적인 이론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개인을 보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개인이 아니라 계급이거든요. 계급에 따른 이해관계에 의해서 행동한다라는 게 사회주의적 이론이고, 사실은 개인을 중시하는 건 자유주의잖아요. 근데 칼레비는 그러니까 이 1930년대, 20년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선구적인데, 왜냐면 이 당시에는 사회주의 하면 뭘 떠올렸냐면 다 국유화를 떠올릴 때예요. 실제로 소련이 그렇게 했고, 이 영국에서 국유화, 이 영국 노동당에서 국유화라는 강령이 사라진 게 토니 블레어 때예요. 토니 블레어 때. 1990년대에 와서 국유화를 겨우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강령에서. 근데 스웨덴은 지금 1920년대, 30년대에 이미 국유화를 배제한 거예요, 사실상. 물론 이제 그 당시 전체적인 흐름이 워낙 그쪽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사실상 이 주류 이론가 칼레비, 비그포르스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국유화라는 데를 점점 배제해 나간 거죠. 사실 국유화로 갔으면 망했지. 근데 국유화로 가지 않고 시장 경제와 어떤 타협하는 형태의 사회주의를 추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법론적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성향의 어떤 사회주의,
그런 노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스웨덴 민주당이 그렇게 한 100년 가까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스웨덴 복지국가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복지국가가 됐던 거죠. 소련처럼 폭주하거나 뭐 독일의 3인당처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폭주하다가 결국 나치한테 정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현실 가능한 사회주의를 지상에서 구현해낸 게 바로 그 스웨덴 3인당의 정치였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중시하는 게 얘들이 얘기하는 게 자유선택 사회잖아요. 사실 보니까 이건 3장 이후에 주로 나와서 아직 2장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된 선택의 자유를 누려주는, 노동자들이 한 직업을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노동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동 유연성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로 치면 이른바 유연 안정성 모델을 통해서 직업과 직장을 계속 바꿔가면서 선택의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회주의를 한 거지. 근데 이게 90년대에 나오는 얘기라면 제3의 길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슈레더, 하르츠 개혁 이때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이미 20년대 30년대 스웨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시대를 앞서간 이론이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이런 얘기하면 노조가 들고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이거를 20년대 30년대에 해냈다라는 게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비그포르스 칼레비 콤비와 함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복지 쪽에서 미르달 부부하고 밀러라고 아까 하셨는데, 이 밀러라는 장관하고 미르달 부부라는 이론가. 이 미르달 부부는 뭐냐면, 우리 장하준 교수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다리 걷어차기. 그 책이 미르달 상을 탔잖아요. 이 사람 이름을 딴 상을 탄 거예요. 장하준이 유명해진 게 미르달상 타서 유명해지고, 그 미르달상이 경제학계의 노벨상이니 뭐니 진보 경제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상인데, 그걸 탄 게 이제 장하준이 유명해진 계기가 된 이 미르달상이 바로 이 미르달 부부의 이름에서 따왔을 정도로 이 스웨덴이나 이 진보 사회주의 계열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이론인데, 이 미르달 부부의 이론을 어느 정도 약간 경쟁하면서 어쨌든 실현한 게 밀레르 장관이었던 것 같고, 둘 다 노벨상 탔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명은 노벨 경제학상, 한 명은 노벨 평화상. 탈만하죠. 근데 이제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지금으로 보면 이 양반들이 했던 얘기는 일가족 양립 정책을 추구한 거예요. 일과 가족 양립 정책. 왜냐면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년 뒤에 이제 지금 저출산 심각한데 어떡하지 하는 얘기를 100년 전에 한 거야, 스웨덴에서.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흔히 스웨덴 하면 떠올리는 게 라떼파파잖아요. 라떼파파가 이제 젊은 이렇게 스웨덴 잘생긴 남자들이 이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한쪽에 카페라떼 들고 다닌다 그래서 라떼파파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게 만든, 그런 라떼파파가 가능하게 만든 어떤 일가족 양립 정책을 처음에 구상해서 고안한 게 이 미르달 부부였던 거죠. 그래서 인구 구조에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양반들을 우리가 복지국가를 고민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그래도 스웨덴 사람이라 우리랑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양반들이 했던 고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이름을 넣어두고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악마와의 거래. 이게 이제 막스 베버가 말한 이 정치를 하다 보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인민의 집이라고 하는 복지국가의 어떤 개념은 이제 약간 가족주의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한테 어필하기 위한 개념이었던 거고, 특히 국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미니즘에서 강제 불임 수술이 웬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게 희석됐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3인당이 우파의 동의를 끌어내서 그렇게 장기 집권하지 못했겠죠. 대연정으로 가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1920년대, 30년대는 나치즘이 준동하던 시대라는, 유럽에서는 나치즘, 파시즘이 준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우생학적 인종학이 굉장히 팽배하고 우파에서는 그걸 당연한 상식으로 생각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받지 않으면 이 우파랑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 집권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주 악마의 어떤 사상이지만 그것과도 어느 정도 손을 잡고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복지국가 개혁을 이뤄내는 동력으로 썼다라는 측면에서 이 책에서 일부 비판하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성공하지 못했겠죠. 어쨌든 그런 점들이 이게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천적인 정치 과정을 서술한 책이다.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3장 이후에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느낀 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